안녕하십니까? 이준행입니다. 소화기 내시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진단 내시경, 치료 내시경, 안전한 내시경, 내시경 교육입니다. 수년 전 제가 엔도투데이 위내시경 삽입과 관찰이라는 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상당 부분은 그 책을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진단 내시경 과거부터 차력사가 가느다란 관을 입부터 식도를 통하여 위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리지드 엔도스코피가 개발되었습니다. 공기를 넣는 도구고 아이피스를 통하여 위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점차 발전하여 세미 플렉서블 리지도스코프이 개발되었습니다. 위내시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돌프 쉰들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독일 사람이고 스위스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여 시카고 대학에서 내시경을 개발하였던 분인데요. 그분이 사용하였던 게 이와 같이 세미 플렉서블 리지드 게스트로스코피였습니다.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에서 환자가 트름이라도 하면 침이 루돌프 쉰들러 박사의 얼굴에 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쉰들러 박사께서는 몇몇 질환을 진단해 내셨고 보는 바와 같이 멋진 그림을 남기셨습니다. 당시 내시경으로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관찰한 소견을 그림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작은 얼서레이션이 있고 비나인해 보이는 폴드들이 모든 방향에서 부드럽게 모이는, 즉 전형적인 비나인 gastric ulcer의 소견입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플렉서블 엔도스코피가 만들어졌는데 당시는 아이피스까지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요. 삽입부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정해진 각도에서 찍음으로써 영상을 얻고 이를 몸 밖에서 현상 인화하여 진단을 하였습니다. 좀 더 개발된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위내시경을 위 카메라라고 부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서구에서는 1957년 5월 16일 미국 소화기 학회 아침 첫 시간에 플렉서블 엔도스코피 처음으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있었던 세션인 관계로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본 사람이 40명도 안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내시경은 이와 같은 자세로 진행되었고요. 의사나 환자나 무척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점차 파이버스코프라는 형태로 발달되어 동그란 화면으로 사진과 같이 제법 선명한 사진을 보일 수 있었고요. 1990년대 중반에 내시경을 배운 저는 이와 같은 내시경으로 처음 내시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이버스코프의 영상 전달 구조는 그림과 같은데요. 라이트 소스에서 빛이 들어가고 위 벽에서 영상을 얻으면 아이피스로 관찰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점차 발전하여서 삽입부 말단에
렌즈가 있는 게 아니고 CCD를 장착하는 비디오 엔도스코프 형식으로 진보하였습니다. 즉, 내시경이 자그마한 캠코더가 된 것이죠. 이 CCD를 통해서 영상이 광 파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선을 통해 들어옴으로써 모니터에 비춰지고요. 이게 비디오 엔도스코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시경의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CCD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은 모노크롬 CCD, 우측은 칼라 CCD입니다. 칼라 CCD는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고요. 내시경에서는 과거에는 모노크롬 CCD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노크롬 CCD를 사용하면서 RGB, 레드, 그린, 블루 빛을 교대로 뿌려주고 여기서 얻어진 영상을 모아서 이미지 프로세서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비춰주는 게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올림푸스사의 고급 내시경 영상 구현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시경을 몸 밖에서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노크롬 CCD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현재는 상위 기종의 올림푸스 내시경만이 모노크롬 CCD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과 올림푸스의 보급형 제품은 칼라 CCD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이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시경의 형태는 이와 같은데요. 보여주는 내시경은 후지필름사의 내시경인데 어느 회사의 내시경이나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실제로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내시경은 이와 같이 생겨 있고요. 연결부, 조작부, 삽입부가 있습니다. 삽입부의 길이는 대강 1m입니다. 위내시경의 경우 대강 1m입니다. 조작부는 그림과 같이 큰 노브, 작은 노브가 있고 여러 개의 버튼과 석션 밸브가 있습니다. 이를 왼손으로 조작하고 삽입부는 오른손으로 조작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은 공기를 넣어야 되고요. 빛을 넣어야 되고 석션을 해야 되고 바이옵시 채널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시경의 삽입부의 외경은 1cm 정도인데요. 그 안에 여러 개의 가는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제법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혹 리크가 생긴다거나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잡는 자세는 이와 같은데요. 내시경 삽입부를 오른손으로 잡고 조작부를 왼손으로 잡으면서 삽입부와 조작부의 연결부가 부츠인데요. 그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시경을 컨트롤하는 방식, 즉 토크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내시경 조작을 하는 방식을 저는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디오 엔도스코프, 즉 파이버스코프이 아니고 비디오 엔도스코프로 관찰하였을 때는 이와 같은 선명한 이미지가 모니터에 크게 비치기 때문에 내시경 시술자와 보조자가 함께 화면을 바라보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표준적인 내시경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명료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색소 내시경입니다. 우리는 백색광을 이용해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색광 내시경으로 병소를 관찰할 때
보다 경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색소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색소가 인디고 카라민이라는 푸른색 색소인데요. 이를 내시경을 통하여 분무하면 요철이 강조되어 보이고 따라서 병소의 경계, 표면 양상을 좀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소견은 위 전정부 후벽에 EGC 2A 플러스 2C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은 모니터에 비춰서 관찰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상당히 확대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관찰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끝에 액추에이터를 통하여 하나의 렌즈를 앞과 뒤로 움직여야 됩니다. 렌즈의 위치에 따라 일반적인 내시경보다 약 4배에서 5배 정도 확대된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확대 내시경 관찰을 통하여 위 벽의 섬세한 구조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표면에는 여러 개의 글랜드에서 나오는 샘이 있고요. 샘이 나오는 구멍을 피트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내시경으로는 피트가 보이기는 하나 명료한 모양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확대 내시경으로 내시경을 바꿔서 그 부위를 관찰하면 피트의 오프닝의 패턴이 보이고요. 이게 피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진 않으나 대장에서는 피트 패턴을 보면서 이 병소가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인지 아데노마인지 암인지, 즉 염증인지 전암성 병소인지 암인지, 암이어도 슈퍼피셜한 암인지 딥한 암인지, 내시경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mage Enhanced Endoscopy IEE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백색광을 이용해서 병소를 관찰하는데요. 백색광이 아니라 뭔가의 조작을 통해서 네로 밴드, 파란색의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관찰하면 표면의 색조가 변하면서 백색광에서 명료하게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IEE 방식이 NBI입니다. Narrow Band Imaging, NBI. 스탠다드 모듈에서는 백색광이 나가는 건데요. 여기에 NBI 필터를 적용하면 백색광에서 네로우 밴드, 우리에게 필요한 네로우 밴드만을 이용해서 영상을 관찰함으로써 약간 주황색처럼 보이던 위 점막이 다크 브라운으로 바뀌면서 미세한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백색광 중에 파장이 짧은 것만 선택해서 뿌림으로써 표면 구조를 잘 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이퍼플라스틱 폴립, 염증성 용종인데요. 좌측, 위측 사진이 일반 영상, 우측 상단부 사진이 NBI 사진입니다. 백색광에 비해서 NBI만 사용하더라도 뭔가 다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확대 내시경까지 적용하면 아래 두 사진처럼 훨씬 더 미세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 인핸스드 엔도스코피는 한 회사에서도 여러 개의 모드가 있고 각기 다른 회사에서 각기 다른 모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새 시스템과 새 치료 내시경으로 시술한 증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견 내시경 사진을 보면 어떤 거는
약간 주황으로 보이고 어떤 거는 파랗게 보이고 어떤 건 노랗게 보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이미지 인핸스 엔도스코피를 많이 사용하였던 증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 각 직하방 소만에 경계가 불분명한 색조 변화형 병소가 있었습니다. 이를 다양한 모드, 색깔이 당길 때마다 다양한 모드가 되는 거고요. 화면의 우측 상단에 지금 어느 모드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같은 병소도 모드만 바꾸면 이미지 인핸스드 엔도스코피 모드만 바꾸면 즉 색안경을 다른 걸로 바꿔 끼면 병소가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색안경을 사용해서 관찰하다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섬세하게 경계를 판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인핸스드 엔도스코피로 다 관찰을 하였으면 색소를 뿌려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병소의 경계를 관찰하는 거고요. 이때 마찬가지 이미지 인핸스드 엔도스코피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용 내시경 카테타의 팁을 이용해서 병소의 경계를 그림과 같이 작은 점으로 표시하고요. 지금부터는 점막하 주사를 하고 내시경으로 조금씩 절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절제 과정 중에 경계가 명료하지 않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 병소를 좀 더 찾기 위해서 RDI라고 하는 새로운 모드를 이용해서 출혈 병소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피는 원래 빨간색이지만 RDI라는 모드를 사용하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출혈 병소를 지혈 겸자를 이용해서 정확히 지혈을 한 후 계속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작지만 명료한 출혈 부위, 펌핑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잘 치료를 해드리면서 내시경 절제를 마치고요. 내시경 절제를 마친 다음에 출혈 병소가 없는지 섬세한 관찰과 지혈을 하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내시경 절제술이 다 끝났습니다. 출혈 병소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네트를 이용해서 병소를 수거하여 사람 몸 밖에서 이와 같이 팩시에이션을 하여 조직 검사를 보내면 최종 병리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진단 및 치료를 겸한 조기위암의 내시경 치료입니다.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 6mm 머스큘라이스 뮤코자 림포비너스 인베이전 없음, 즉 분화형 조기위암 완전 절제로 잘 나왔습니다. 시술 중 RDI라는 이미지 인핸스 엔도스코피로 관찰한 모습만을 가져오면 좌측은 일반 백색광 내시경이고요. 우측은 RDI라는 모드를 적용한 건데, 실제로 보시면 출혈 부위가 조금 더 잘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 병리 결과는 점막에 국한된 6mm 크기의 분화형 조기위암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분화형 조기위암이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되었을 때 국소 재발률은 0.01% 정도입니다. 초확대 내시경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컨포칼 레이저 엔도 마이크로스코피. 우리가 일반 내시경은 20배 정도로 확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확대 내시경을 하는 것은 100배 정도 확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거는 동그라미가 하나 내지 두 개가 더 붙어 있는 훨씬 더 큰 확대 비율을 보이는 거고요. 마치 현미경으로 병소를 관찰하는 것과 약간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연구용으로 사용하되 임상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랜스 네이잘 엔도스코피가 있습니다. 경비 내시경. 어떤 환자는 코로 하는 내시경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콧구멍을 통하여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왜 코로 합니까? 손으로 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내시경이고 단지 환자의 코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코로 하는 내시경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경비 내시경이라고 올바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경우는 구강이 예민합니다. 구강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진정제, 세데이션,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벌룬 어시스티드 엔도스코피가 있습니다. 내시경 끝에 하나 내지 두 개의 벌룬을 장착해서 소장을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소장이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일반 방식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반면 벌룬 엔도스코피를 이용해서 소장을 아코디언처럼 조금씩 당겨가면서 검사하면 입이나 항문을 통하여 소장 전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벌룬 소장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캡슐 내시경도 있는데요.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알약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들었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이 시판되고 있는데요. 캡슐 크기의 내시경에 배터리와 라이트 소스 그리고 센서 등을 넣고 몸 밖에 어떠한 어댑터를 설치해서 몸 밖으로 이미지를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1초에 2장 혹은 3장 정도의 사진을 찍음으로써 소장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고요. 안지오 디스플라지아, 소장 이로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캡슐 내시경을 통하여 위와 대장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위는 캡슐을 잘 조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대장은 대변이 남아있으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는 캡슐 내시경은 주로는 소장 질환의 원인 미상의 위장관 출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은 내시경의 말단에 초음파를 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복부를 통하여 병소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내시경을 통하여 내시경 말단에 있는 초음파로 소장 위 대장의 병소에 접근해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하이 퀄리티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오버 스테이징이 많아서 생각만큼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병원에서는 아주 많이 검사하고요. 유용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병원에서는 적게 사용하는데요. 필자가 소속된 병원은 중간 정도입니다. 최담도 내시경은 ERCP라고 합니다. 내시경으로 엔도스코피, 리트로그레이드, 역류성으로 CP, 담도와 최도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위 내시경하고 비슷하게 생긴 측시경이 있습니다. 옆으로 보는 내시경. 측시경을 통하여 12지장에 접근하고 12지장의 카테터를 통하여 담도를 들어가고 담도에서 약을 뿌려서 보는 검사이고요. 최담도 질환 진단의 핵심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진단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몸속에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지혈술입니다. 위궤양, 위암에서 출혈을 하였을 때 내시경으로 출혈 병소를 관찰하고 다양한 겸자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는 방법입니다. 용종 절제술, 암도 치료할 수 있고 선종이나 용종 다 치료할 수 있는데요. 대장에서는 선종 절제술이 가장 흔합니다. 병소를 발견하고 이 병소를 그대로 절제하면 대장 벽이 5mm 이하이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으로 병소 아래에 주사를 주입하여 서미코자 인젝션이 있죠. 주사 주입을 하여 병소를
대장벽으로부터 떨어뜨린 다음에 스네어를 이용해서 절제하는 EMR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위암의 내시경 절제술이고요. EMR하고 기술적으로는 유사성이 있으나 점막 하층을 직접 전용 나이프를 이용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엔도스코픽 서뮤코잘 다이섹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점막하 절제술 혹은 박리술로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병소를 자세히 관찰하고 불규칙한 부분이 위암이었습니다. 병소의 경계를 표시한 후 병소 주변에 점막하 주사를 하고 다양한 내시경 절개도를 이용하여 병소 바깥을 자르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점막하 주사를 한 후 병소를 스네어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전용 나이프를 이용해서 조금씩 자르다 보면 어느덧 모든 절제가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소에 대해서 이런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잘라낸 표면은 포르말린 통해서 고정한 다음에 암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2mm 간격으로 절제한 후 이를 현미경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병소가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8mm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병소였고 절제 변연 음성이고 림포비너스 페리뉴랄 인베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컴플리트 큐러티브 리섹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를 하면 성적은 아주 좋은데요. 과거 저희 병원 환자의 성적을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재발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아주 손꼽을만 하고요. 대부분은 고령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서 사망을 하였지 위암 때문에 사망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위암 적정성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대강 위암의 3분의 1은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3분의 2는 수술로 치료한다 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장이 식도가 위가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스텐트, 가느다란 망이죠. 스텐트를 이용해서 절제 병소를 넓히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좁은 부위가 좁아졌을 때는 내시경 끝에 풍선 카테터를 적용하여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얕게 좁아진 부위는 찢어서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풍선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온갖 이물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press through라고 하여서 여러분 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알루미늄에 들어있는 약, 이 약만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정신없다 보면 실수로 프레스까지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PEG, percutaneous, 피부를 통하여 내시경으로 위와 피하를 연결하는 gastroscopic 튜브를 설치하는 거고요. PE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강이나 식도에 병이 있어서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PEG를 통하여 유동식을 직접 위로 넣어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밀러 아버트라는 튜브가 있는데요. 소장이 막혔을 때 이 튜브를 통과시켜서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디컴프레션도 해주고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내시경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검사와 관련된 몇 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입니다. 진정은 내시경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전에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 내시경과 관련된 여러
안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바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시데이션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진정 내시경 중 약제 관련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등의 치명적 우발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약제와 기구를 내시경실 내에 구비합니다. 진정 내시경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진정과 관련된 우발증을 예방하기 위해 진정 전에 나이, 과거량 및 현 병력을 확인하고 신체 계측을 시행합니다. 진정 내시경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심각한 우발증을 예방하기 위해 나이 및 전신 상태에 따라 초기 및 추가 투여 약제의 용량을 조절합니다. 진정 내시경 시행 시 우발증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산소를 투여합니다. 진정 내시경을 시행받는 환자에서는 의식 상태, 산소 포화도, 맥박, 혈압을 감시합니다. 진정 내시경 후에도 퇴실 시까지 환자 상태를 감시하고 낙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식 수준, 사지 활동성, 호흡, 순환과 산소 포화도 등을 확인하여 기준 지표를 만족할 때 퇴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퇴실 시에서는 보호자를 가급적 동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는 게 학회에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미다졸람을 사용한 진정 내시경에서는 가급적이 아니고 반드시 must 꼭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실제로 내시경 술기에 잘못으로 사망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시경 관련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진정 내시경입니다. 수면 내시경으로 환자가 사망해서 유가족들이 시위하는 장면이 신문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시데이션은 conscious sedation, deep sedation, general anesthesia 등등이 있는데요. 환자는 편안하게 내시경을 받고 싶기 때문에 깊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편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자꾸 하는데요.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데이션이 깊어지면 카디오 펄모너리 컴프레션, 디컴프레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심장이 잘 안 뛰고 호흡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그러한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서 전에 잘 못 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의사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용량을 올리다 보면 필연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다졸람과 같은 벤조다이아제핀을 이용한 내시경 진정의 목표는 안 한 것보다 조금 덜한 정도입니다. 이미 환자가 눈을 떨어뜨리고 코를 골면은 과잉 진정인데요. 많은 국민들은 과잉 진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높은 약을 쓰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고용량을 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환자나 적절한 레벨의 스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 내시경이 아니라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진정 내시경이다. 일단 수면이 되면 벌써 약간 과한 겁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고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수면이 되면 오바다.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진정 내시경이다.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다 정도이지 완전히 모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환자들이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모르게 하려고 약을 많이 주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워터 솔루블, 숏 액팅. 중요한 것은 하프 라이프가
5시간까지라는 건데요. 즉, 치료를 받고 환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프라이프가 길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계셔야 하고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온셋 타임은 3, 4분입니다. 따라서 약을 드리고 3, 4분 기다렸다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프로포폴이라고 하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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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번 매우 위험한 약이 있습니다. 이는 울트라 숏 액팅이고요. 주사를 드리면 주사를 다 넣기도 전에 벌써 잠이 드는 그런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약인데요. 잘만 쓰면 명의가 되지만 조금 잘못 쓰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라고 내규가 되어 있는 병원도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엄청 걱정입니다. 진정 내시경에 의한 사망사고는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환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의사도 뻔히 보이는 89세 고령 환자라고 합시다. 약을 많이 드리고 싶지 않겠죠. 걱정돼서 문제 안 생깁니다. 오히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깊은 진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정보다 많은 정도도 괜찮습니다. 훨씬 많은 용량을 써가지고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개만 보면은 프로포폴 마취 중 숨진 골프 선수 등등입니다. 운동선수이므로 일반인보다 훨씬 건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환자 상태가 나빠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약 용량이 많아서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20대 희신되어 나와. 멀쩡한 20대. 그렇죠? 왜 20대가 건강검진 내시경을 받았느냐? 이거는 뭐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요. 건강한 사람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 건강이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리고 약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오버도스와 모니터링 부족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위 당직자, 사회적 지위와 무관합니다. 누구나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진정제 용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용량으로 드리면 너무 부족합니다. 환자들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용량보다 다소 높은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의 용량이 높더라도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진정 케어를 시행하는 의사는 베이직 라이브 서포트, 심폐소생술 등들을 배워야 되고요. 시술 및 모니터링은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의사들이 양심껏 지나친 용량을 들이지 않으면서 시술을 해야 되고요. 보호자는 필수입니다.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미다졸람은 하프라이프가 5시간이라고 했는데요. 플라즈마 하프라이프가 5이지 레지듀얼 액션은 아주 오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조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차가 어디로 잘못 들어간 경우고요. 이거는 아주 최근에 매일경제라는 신문에 나왔는데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나? 멀쩡한 사람이 왜 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나 봤더니 당일 내시경을 하고 미다졸람을 사용한 내시경을 하고 회복이 안 된 상태 된 것처럼 해서 가셨죠. 그러나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여차하면 줍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할 수는 있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찰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주사하고 운전하는 거나 진정 내시경 후에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나 똑같은 불법이다. 불법일 뿐더러 사망할 수 있다. 포스트 엔도스코피 신드롬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 회복이 덜 됐을 때 설명해봤자 환자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정 내시경 이후에 당일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감염도 있는데요. 출혈로 내원한 환자의 엑스레이에서 결핵이 있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유니버설 프리코션이 필요하고요.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고글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변이 튀어서 눈에 염증이 생겼다는 영국 학회지에 실린 보고이고요. 공사장에서도 안전은 강조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고글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ERCP 후에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내시경을 잘 소독해야 하겠습니다. 소독의 4단계 중요합니다. 먼저 클리닝하고 린징. 기계적인 세척에도 물을 이용해서 이경으로 균을 10,000분의 1 정도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000분의 1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리퀴드 케미칼 저미사이드 소독액을 이용해서 담궈서 소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씻어서 말린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한 세척 소독법은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내시경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은 소화기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본 도구이고요. 내시경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위암 검진에 주된 방법이며 소화기 내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 의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술기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과 전공의 3년 과정에서 근무 내시경을 가르치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펠로우 과정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 환경이 대학병원하고 프라이빗 클리닉이 잘 구분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술의가 직접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청이 있고 진정 내시경에 대한 의구심, 혹시 내가 자고 있을 때 딴 사람이 검사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등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젊은 의사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그룹 편성, 경험 많은 스승, 좋은 교재, 반복적 학습, 도제교육, 상벌제도를 이용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펠로우 생활을 마치고 나가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 넘김이 어렵지만 결국은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술기를 가르치고 기본 지식을 나중에 가르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기본 술기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기본 지식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술기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해봤습니다. 두세 번 업저베이션하고 시술했는데요. 환자나 의사나 무척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 훈련이나 교과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충분히 교육 훈련을 받고 시술을 하고 시작한 이후에도 컨티뉴어스 엔도스코피 에듀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어느 날 내시경이 끝난 후 야간에 새로 구입한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매우 많은 종류의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이를 내시경 훈련센터 삼성 서울병원 시뮬레이션 센터에 가져다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실 옆에 별도의 작은 시뮬레이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 학생이나 의사들이 적게 방문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개의 시스템에 한 명씩, 즉 시스템과 교육자가 1대1 교육이고 여기에 제가 혹은 다른 교수님들이 튜터링을 하는 1대1, 맥시멈 1대2로 아주 프라이빗하게 교육을 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라이빗 튜터링을 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교수의 노동력. 그래서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요. 모델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인체가 아니고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환자와 비슷하게 검사하는 장면인데요. 위체 하부 내시경을 밀면 위각의 궤양이 관찰되고 내시경을 돌리면 대만, 당기면 카디아, 빙 둘러서 카디아를 360도로 관찰하고 다시 반대로 돌려서 이제는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천천히 구석구석 아무 문제가 없는지 관찰하는 거고요. 이거는 환자가 아니고 모델이기 때문에 침도 나오지 않고 트림도 나오지 않아서 검사는 뭐 수분 내에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환자에서 검사를 할 때는 최소한 5분 이상 관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경 관찰 이외에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즉 병서 보는 훈련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MC 스타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로케이션, 위치, 사이즈, 크기, major finding, 주소견, minor finding, 부소견, impression. impression은 뭐 확진이라기보다는 내시경 유관 소견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시경적 진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diagnosis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관리상 확진은 아니라는 점에서 impress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classification은 모든 질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질병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거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바탕으로 관찰을 하였을 때 보다 최종 진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뭔가 사진을 보면서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클래스는 아니고 10명 혹은 20명 정도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내시경 사진을 보고 각자 디스크립션을 해보는 겁니다. 위치, 크기, 주소견, 부소견, 임프레션, 분류 순서대로 써보고 써본 것을 얘기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즉 토론하는 식으로 프리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한마디로 매우 인터랙티브한 코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퍼스널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endotoday.com endotoday endo는 엔도스코피 today는 매일 즉 매일매일 엔도스코피를 공부하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고요. 거기에 초심자 교실에 들어가면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제가 특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답도 공개하고 있고 상세한 설명도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여 내시경 배우기 훈련을 합니다. 퀴즈는 1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퀴즈에는 7개의 내시경 문제가 있고 많은 경우 힌트가 붙어 있습니다. 7 곱하기 13, 91개의 문제인데요. 아마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를 통하여 91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과 동영상 등등을 잘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주로는 내과 레지던트나 펠로우 기간에 실제로 내시경을 배울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위 내시경을 포함한 위장관 내시경 전체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하였고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시경 너무 빨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빨리 하면 편하지만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100km로 운전해야지 안전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100km로 운전하게 되어 있는 구간을 200km로 달린다고 합시다. 안전할까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빠른 내시경보다 바른 내시경이 올바른 내시경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